네, 안녕하십니까. 건강 스페셜의 김현종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날입니다. 자,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의 시대, 초장수 시대가 온다라고 하죠. 아, 그렇습니다. 우리 김현종 원장님께서도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으시죠? 아, 그렇죠. 네. 오래 건강한 거, 모든 사람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께서는 뭐 적정 체중 유지, 금연, 금주, 건강한 식단, 하루에 30분 운동, 이 5가지 장수 요인들을 잘 지키고 계시나요? 아, 저 아까 5가지라고 그랬는데요. 네. 제가 4가지는 굉장히 잘 지키는 것 같아요. 확실하세요? 예, 뭐 운동, 네. 식단, 그다음에 금연, 그다음에 뭐 규칙적인 뭐 식단 여러 가지 잘 지키고 있는데 제가 음주는 좀 약간 좀 부족한 것 같네요. 어제도 혹시 또 음주하셨나요? 아, 제가 약간 약간 그냥, 했나요? 약간. 이 약간이 매일 반복이 된다면 건강에 안 좋다라고는 하잖아요. 예, 그렇죠.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5가지 요인, 잔소리처럼 들어오는 소리지만 이걸 잘 지키기만 한다면 정말 무병장수 시대, 기대 수명이 10년 이상 늘어날 수 있다라고 10년이 해요. 나요. 이게 예, 그냥 아유. 나온 결과가 아니라 무려 34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왔다고 하니까 어떻게 좀 굉장히 믿음이 가세요, 원장님? 긴 자료네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뭐 쉽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한번 제 건강을 위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당장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좀 금주를 실천해 보시기 한번 바랄게요. 노력해 봐야 되겠네요. 네. 저희가 이렇게 올 한 해도 굉장히 바쁘게 지나갔는데요. 맞아요. 또 올 연말에 저희가 사실 오늘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왔는데 올 연말에 저희 좀 주의해야 될 거 혹시 뭔지 아세요? 올 연말에요? 뭘까요? 네. 지금 또 갑자기 코로나가 좀 증가하고 있어서 네, 맞아요. 여러 가지 좀 주의사항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올 연말에 다시 한번 저희 정부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여러 사람이 모이는 또 모임들은 조금씩 자제해 주기를 부탁하였는데요. 올 연말에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께서도 이 모임 주의 꼭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4명 미만으로 좀 4명 소규모로만 뭐 만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코로나 이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주목하시면서 관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건강 스페셜에도 여러분들 건강을 지켜줄 다양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함께해 주실 원장님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여러분들의 구강 건강을 지켜주실 두 분의 원장님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인사부터 네. 나눠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의 원장님과 오늘 또 다양한 구강 건강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우선은 오늘 뭐 임플란트가 주제잖아요. 예, 그렇죠. 임플란트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지금부터 차례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임플란트를 고려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치아를 상실했을 때 임플란트로 대체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예. 자, 노화, 뭐 사고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조재영 원장님, 우리가 치아를 잃는 가장 큰 이유, 원인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이유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데요. 네. 근데 대부분 연령에 따라 좀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네. 뭐 교통사고나 아니면 외상 등에 대해서 이제 사고를 입었을 때, 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치아를 상실하게 되고요. 또한 선천적으로 치아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구치가 만기 잔존해 있는 경우, 영구치가 이탈하면서 해당 치아가 없는 경우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이제 잇몸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주 관리를 잘 못하게 된 경우 잇몸병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전반적으로 이제 잇몸뼈가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젊었을 경우에는 이제 교통사고나 외상 등으로 인해서 뭐 몇 개의 치아가 상실됐다고 한다면은 나이가 들수록 다수의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서 이제 다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때는 뼈 이식을 동반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이 또 복잡해지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치아를 상실하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네요. 네. 그래서 뭐 치아를 저희가 꼭 뭐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맞아요. 이렇게 치아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먹기도 좀 힘들고 그렇죠. 또 이야기하기도 힘들고 네. 또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보기도 굉장히 안 좋을 것 맞아요. 같은데요. 네. 최근에는 이런 경우에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임플란트 굉장히 많이 시술되고 있죠. 네. 그런데 오늘 알아볼 건 저희가 이 컴퓨터 디지털 임플란트인데 네. 굉장히 많은 최첨단 기술들이 아마 소개될 것 같은데 먼저 저희가 알아봐야 될 건 기존의 임플란트 시술 방법 어떤 방법으로 시술되었는지
한번 저희 정강성 원장님께 한번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의 임플란트 시술 방법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임플란트라 함은 네. 생체 친화적인 재료인 티타늄을 이용하여 오. 치아가 상실된 자리 잇몸뼈에 그 임플란트 본체를 심어서 네. 치아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을 하는 목표라는 수식입니다. 네. 근데 기존의 임플란트 수술은 먼저 수술 전 정밀 검사 후에 잇몸뼈 속에 임플란트를 심는 1차 수술을 먼저 진행을 하고 임플란트 잇몸을 바깥으로 연결을 해서 노출시키는 2차 수술을 따로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추후 보철물을 장착하는 과정을 가지게 되는데요. 네. 이 과정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 다음 걸로 보여주시면 네. 네, 기존 임플란트와 비교해 봤을 때 1차 수술 후 바로 임시치아를 장착하고 2차 수술 없이 최종 보철물을 장착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치료 기간이 전체적으로 단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일반 임플란트 시술 과정, 시술 전 검사를 통해서 1차 수술, 2차 수술을 거쳐서 보철물을 장착한다. 그렇죠. 자, 예. 그럼 우리가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이 디지털 임플란트는 이러한 원장 일반적인 임플란트 과정에 디지털 기술, 뭐 컴퓨터 기술이 접목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추가적으로 디지털 가이드라고 하는 것은 현재 컴퓨터를 이용한 3D 모의 수술 기술을 실제 환자에게 응용하는 기술인데요. 네. 최근 치과용 CT가 많은 발전을 이룸으로써 과거의 평면적인 엑스레이와 달리 환자 알지 못했던 정보를 현재는 많은 것을 알려줌으로써 이 CT를 이용한 임플란트 수술 계획이 보다 다양하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수술 전 환자의 임플란트 식립 부위의 치조거리 폭과 깊이를 모두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미리 파악하고 임플란트 본체의 직경과 길이 등을 결정을 하여 가이드를 사전 제작한 뒤 구강 내에 정밀하게 옮기게 됩니다. 네. 오. 그러니까 컴퓨터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는 거네요. 네. 저희가 이렇게 보면 예전에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네. 저희가 미리 이렇게 컴퓨터를 뭐 보면서 미리 그림으로 먼저 3차원 입체를 해본다는 네. 거잖아요. 만져 수술하기 전에 어떤 그런 거 같은데 맞아요. 네. 어떤가요? 뭐 시술이 완성되기 이전에 예측을 그렇죠.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예. 저는 또 일반 환자의 입장에서 조금 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예.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 실제 시술 사례 혹시 준비된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자료 화면을 보시게 되면 네. 시술 전 구강 내에서 구강 스캐너를 이용한 스캐닝 작업을 하고 이 스캐닝 데이터와 앞서 말씀드린 발전된 치과용 CT 데이터를 중첩을 하여 네. 프로그램 상에서 환자의 치료 계획을 먼저 수립하게 됩니다. 환자가 가지고 있는 치조거리 폭과 높이 등을 해부학적 정보를 고려하여 왼쪽 아래 사진에서 보이는 것 같이 적절한 임플란트 본체 사이즈와 침립 깊이, 방향 등을 최종 결정을 하게 되고요. 네. 3D 프린터로 미리 제작한 가이드를 통해 실제 수술 시 사용할 구강 내 임플란트 수술 장치를 만들어서 수술을 진행하고 추후 수술한 당일 임시 보철물까지 장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자료 화면을 보면서 네. 좀 느낀 건데요. 뭐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어떤 가졌거든요. 부분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흔히 치과를 찾으면 보통 네. 입안에 뭔가 이렇게 본을 뜨거나 아니면 뭔가 입안에 뭔가 한가득 맞아요. 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네. 지금 보니까 굉장히 좀 간단해진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거가 뭐가 기존의 방법하고 다른지 혹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기존 방식에서는 환자분들께서 우리가 고전적으로 본을 뜬다고 하면 네. 고무 방식의 재료를 이용을 하여 입안에 한 가득 물고 맞아요. 몇 분을 네.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네. 많이 불편해들 하셨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 고무 같은 재질이 목에 네. 넘어가는 듯한 반응에서 약간 구역질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맞아요. 예. 그런데 현재 지금 3D 구강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을 하게 되면 입안으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보다 편하고 빠르게 본을 뜰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뭐 오차도 굉장히 적다고 하는데 과연 오차도 정말 적은가요? 어떤가요? 네, 실질적으로 현재는 그
컴퓨터를 이용한 기술이기 때문에 네. 과거보다 우리가 쓰는 컴퓨터도 모두 빨라졌듯이 그렇죠. 보다 빠르고 정밀하게 예전 고전적인 방식보다 더 적은 오차의 값으로 정확한 인상 값을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네. 굉장히 환자분들이 쉽게 스캔이란 과정을 하기 때문에 쉽다라고 했고 또 그다음에 굉장히 오차가 적고 정밀하다는 정확하다. 얘기도 해주셨어요. 네. 그런데 그럼 이런 시술들이 일반 시술과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럼 이게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과연 어떤 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조재영 원장님 혹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임플란트라는 것이 이제 자연치와 유사한 모양을 이제 띠면서 우리가 최대한 자연치와 유사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임플란트를 하지만 실제로는 자연치와 100% 유사하진 않습니다. 네. 그거에 따라서 상당한 오차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오차들을 우리가 디지털 임플란트를 통해서 최대한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임플란트가 신겨진 모양을 볼 수가 있는데요. 좌측 사진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임플란트는 어떤 기능을 할 때 자연치의 치축과 동일하게 기능을 받는 것이 가장 임플란트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치축을 모르는 채로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면은 임플란트에서 뭐 나사 풀림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픽스처가 찢어진다든지 네,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임플란트의 방향을 어떤 치아가 힘을 받는 방향에 정확하게 형성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깊이도 우리가 생각하는 깊이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원하는 보철물의 형태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또 추가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이제 골폭이 좁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지금 사진을 보는 것과 같이 모든 환자의 뼈가 모두 건강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골폭이 좁은 경우도 있고 골폭이 낮은 경우도 있고 골폭이 너무 없는 경우도 있고 네. 이럴 경우 우리가 사전에 CT를 판단한 다음에 어떤 직경의 임플란트를 싣고 어떤 직경의 임플란트를 어떤 깊이로 심는지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골폭이 좁거나 깊은 경우 우리가 정확한 위치에 심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네, 또 한 가지 장점으로는 다음 사진으로 넘겨보시면은 네, 우리가 보통 임플란트를 수술할 때 골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제 잇몸을 열어서 골지를 확인을 하고 그렇죠. 눈으로 좀 확인해야 네, 눈으로 되죠. 확인하고 직접 그거를 확인하면서 드릴링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런 디지털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은 CT상으로 골지를 모두 확인을 하고 그럼 내가 어떤 깊이로 어떻게 할지를 모두 결정을 하고 수술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잇몸을 열지 않고 저렇게 바로 직접 그 자리에만. 그 자리에만. 네, 그래서 잇몸만 딱 떼내고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 잇몸을 최소로 열 수 있겠군요. 저렇게 그쵸. 하면요. 예. 잇몸을 최소로 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붓기도 줄어들고 환자분의 불편감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저런 수술을 많이 최근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그리고요. 네, 다음으로 또 보시면은 지금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확한 위치에 심겨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몸에는 다양한 해부학적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관이 이제 아래턱에는 크게 자리 잡고 있고요. 위쪽에는 상악동이라는 어떤 해부학적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적절하게 피해서 심어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는 채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은 지금 보여지는 사진과 같이 저런 부분은 왼쪽 같은 사진을 보면은 우리가 하악공 그러니까 하악에 이제 그 뚫려져 있는 뼈가 약한 부분에 이제 임플란트가 저렇게 묻혀지는 경우도 사실 있고 지금 왼쪽 사진을 보면 임플란트 위치가 사실은 저보다는 훨씬 더 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진에 보면 굉장히 안쪽에 깊숙이 있어요. 저렇게 되면 나중에 보철을 만들거나 이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철물도 만들기 힘들고 그리고 저렇게 해서 다시 원하는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기 위해서 제거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네, 그리고 상악동에 저렇게 임플란트가 픽스처가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는 상악동을 다 열고 픽스처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이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가 되게 됩니다. 네. 네. 또 한 가지 또 장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부분이 요즘에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방법인데 네. 그러니까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였는데 보철물이 언제 올라가냐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럼 보철물이 언제쯤 올라가게 되냐면은 보통은 이제 임플란트 픽스처와 뼈가 잘 융합이 되었을 때 보철물이 올라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앞니 같은 경우는 특히 보여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앞니 같은 경우는 빨리 보철물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아. 이럴 경우는 우리가 완전히 딱딱한 최종 보철물을 들어가기 전에 임시 보철물을 쓰는 단계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최종 보철물로 들어가지 않고 임플란트 식립과 동시에 이제 임시 보철물을 형성해줘서 환자분이 심리적으로 이제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미리 디지털 가이드를 통해서 임플란트 위치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보철물의 위치를 먼저 정한 다음에 그러면 임플란트 식립 이후에 최종 보철물 전인 임시 보철물을 먼저 수술 직후에 저렇게 장착을 해주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아. 지금 말씀해주신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장점들 생각을 예, 예. 해보면 뭐 식립 오차도 줄이고 무절개, 뭐 절개를 최소화한다. 그리고 부작용 및 합병증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그쵸.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이게 잘 생각해보면 그럼 관련된 뭐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좀 희소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이 들거든요. 자, 원장님, 그러면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환자분들, 어떤 건강 상황일 때 조금 더 장점이 될 수 있을까요? 우선은 건강상 노인 같은 경우는 네. 만약에 다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되는 경우가 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다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치아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가이드를 미리 제작해서 한꺼번에 많은 임플란트를 같은 시간에 동일하게 빠른 시간에 제작할 수 있는 방식이 있고요. 네. 방향을 여러 가지 맞춰서 할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네, 방향을 여러 가지 맞출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그리고 또한 그 보철물을 바로 즉시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 만약에 우리가 어금니를 대부분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 그런데 어금니가 없는 경우는 밥을 먹기가 상당히 불편한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시 보철물을 수술 직후에 장착함으로써 이 사람의 구강 회복을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보기에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예. 네. 네, 통증이 두려워서 뭐 임플란트 치료를 망설이시는 분들부터 어르신들 그리고 기저질환 환자분들께서는 이런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방식이 그렇죠. 장점이 될 네.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뭐 아까 당뇨가 네. 있거나 뭐 이런 분들한테도 역시 도움이 된다고 설명해 그렇죠. 주셨고요. 아니 예. 그렇다면 이게 기존 시술 방식과 앞서서 우리 정광수 원장님께서는 이 시술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라고 과정이 예, 단축될 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원장님 네. 구체적으로 얼마나 단축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통상적인 수술 네. 방식과 함께 비교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임플란트라고 한다면 환자분께서 병원에 오셔서 정밀한 엑스레이를 찍으시고 네. 그거를 기반으로 치과 의사가 분석을 하여서 일차적인 수술을 먼저 합니다. 네. 이 수술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절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봉합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봉합한 이후 실밥 제거 그리고 이후에 몇 개월을 기다려 2차 수술을 다시 하시게 됩니다. 네. 2차 수술이 끝난 뒤 다시 잠시간의 시간을 거쳐 추후 치아 본을 뜨고 임시치아를 만들어서 나중에 최종 보철물을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디지털 임플란트의 경우 최초 엑스레이를 찍어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 무절개를 기반으로 하여서 네. 수술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절개하지 않고 보다 정밀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수술하면서 정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바로 네. 임시차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실밥을 제거하거나 2차 수술의 단계가 빠지게 되어 전체적인 단계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환자분께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횟수도 줄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뭐 그런 어떤 왔다 네. 갔다 하는 시간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환자분께서 기본적으로 수술을 하시게 되면 네. 얼마나 아프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실 때도 있지만 또 한 가지 꼭 물어보시는 게 네. 얼마 만에 끝나냐, 아. 병원을 아. 얼마나 자주 와야 되느냐, 와야 되냐. 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우리 사회가 일상적으로 사실 임플란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 사회 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맞아요. 병원에 자주 오실 수 없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런 디지털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병원의 내원 횟수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에게도 특별히 좋은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혹시 시술 이후에 회복 기간 측면에서도 이전 시술과 달리 조금 단축, 좀 빨라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환자분들께서 이 기본적 앞서 말씀드렸던 네. 절개와 또 절개. 뭐 봉합 이런 네. 것들이 빠지기 때문에 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임시치아를 거쳐서 최종 보철로 가는 이 단계가 잇몸이 회복된 상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치료 기간도 단축을 좀 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아까 표를 보니까요. 네. 뭐 보니까 일반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한 평균적으로 6번에서 7번. 그렇죠. 그런데 아까 즉시 뭐 저희 디지털 가이드를 하는 경우에는 아까 좀 짧게는 3번이지만 세 번. 보통 네. 4번, 5번 정도 오시면 아마 치료가 완료되는 걸로 또 아까 조재영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 같은 경우는 네. 보철물을 올리면 바로 오신 다음에 바로 치아가 또 임시치아가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을 설명해 주셨어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설명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를 이용하면 또 곧바로 이를 빼고 나서도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다고 또 바로요? 하는데요. 네. 혹시 이 발치 즉시 임플란트는 어떤지 한번 저희가 또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정광수 원장님 어떠신가요? 네. 일반적인 임플란트라고 하면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 환자분들께서 발치라고 부르는 그 과정이 지나면 2, 3개월의 뼈가 회복되는 기간을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데요. 2, 3개월을 기다려서 그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됩니다. 임플란트 식립을 하면 보시는 그 표와 같이 다시 3에서 5개월 기다려서 뼈와 임플란트가 결합하기까지를 좀 기다려야 하고 그 이후 2차 수술을 통해서 최종 보철물까지 가게 되는데요. 네.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면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때문에 최초 잇몸 회복을 기다리는 2, 3개월의 시간이 총 단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2, 3개월의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아니 그럼 생각해보면 모든 분들께서 발치한 즉시 임플란트를 원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조재영 원장님, 이 원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많은 환자들이 네. 사실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그렇죠. 가능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네. 하지만 안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저희도 참 안타깝게 네.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어야 될 부분에 뼈가 없는 경우인데요. 어떻게든 우리는 심고 싶지만 네. 뼈가 없으면은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양질의 뼈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임플란트의 픽스처가 모두 뼈에 처음부터 잠기지는 않지만 네. 최소한 몇 밀리는 임플란트가 뼈에 잠겨 있어야 우리가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뼈조차 없는 경우에는 뼈가 생성되는 시간을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한테는 저희가 조금 시간을 가지고 기다린 이후에 뼈가 차면은 임플란트를 시술하자라고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발치한 주변에 염증이 매우 심한 경우입니다. 네. 이런 경우도 1번과 마찬가지로 뼈가 주변에 많이 녹아서 뼈가 없는 경우인데요. 근데 뼈가 있다고 하더라도 염증이 너무 심하면은 저희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때 그런 염증 조직을 다 긁어내고 하지만 염증 조직 때문에 임플란트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빈번히 발생하게 됩니다. 네. 네, 이런 경우 때문에 우리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지금 발치 즉시 임플란트 굉장히 저희가 보니까 굉장히 좋은 네. 시술 방법이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잇몸뼈가 충분해야 네.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또 장점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이 발치 즉시 임플란트 장점 치료 기간을 좀 앞당길 수 있다라고 네.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또 그러면 치료 기간 짧아지는 게 무조건 저희가 치료 기간 짧은 것만 장점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네. 다양한 또 다른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정현수 원장님 어떤가요? 이런 다른 장점도 있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잇몸이 회복되는 네. 2, 3개월의 치료 기간이 단축되는 그 짧은 치료 기간은 그게 큰 장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뿐 아니라 또한 두 번째로 역시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 때문에 환자분 입장에서는 두 번의 수술을 한 번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자분들께서는 예전에 많이 걱정하시기를 그 임플란트를 걱정하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사실 금전적인 이유가 좀 있었고 그렇죠. 비쌌기 때문에 네. 두 번째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네. 현재로서는 환자분들께서는 수술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수술을 한 번으로 줄일 수 있다는 면에 있어서 네.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좀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실제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수술 전날 밤에 임플란트 수술이 너무 무서워서 잠을 이룰 수 맞아요.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실제로 수술을 진행하면서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면 그때서야 이제 단잠을 주시고 주무시고 네. 환자분에 따라서는 코까지 골면서 주무시는 분들이 그 정도까지요? 그렇죠. 네. 계시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능하다면 발치를 하면서, 물론 우리가 배제해야 될 해야 될 불가능한 케이스들은 경우도 빼야 있지만. 되겠지만 그렇죠. 가능하다면은 추천드리는 방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세 번째 장점으로는 우리 그 치아를 발치하게 되면 발치된 조직이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게 되는데 예. 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임플란트를 그 위치에 위치시킴으로써 빠르게 회복되는 치조골과 함께 임플란트가 환자분의 뼈에 같이 붙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점이 아닐까 합니다. 네. 이는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건 네. 네 번째로 그 대합치 또는 대합치. 인접치라고 대합치. 부르는 네. 건데 네. 임플란트 그러니까 치아를 상실을 하게 되면 네. 그 예. 치아와 함께 일하고 있던 반대편 치아 혹은 앞뒤 인접치가 비워진 치아 자리로 네. 급격히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을 움직이나요? 네, 네. 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네. 실제로 치아가 상실됨으로써 위에 있던 치아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거나 뒤에 있던 치아가 앞으로 기울어져 쓰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뺀 지 오랜 기간이 되면 발생하는 일들인데요. 만일 발치하면서 바로 즉시 임플란트를 해서 치아가 상실되는 기간을 줄일 수만 있으면 이 치아들이 이동하는 것을 많이 막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만일 치아가 오랜 기간 상실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오른쪽 엑스레이와 보시다시피 위에 치아들을 묶어서 움직이지 않게끔 미리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네. 치아가 빠지면 이동한다. 그래서 저렇게 지금 사진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네. 저희가 먹기 굉장히 불편하고 또 맞아요. 실수를 하는데 네. 저런 경우에 또 저거를 다시 원래로 돌려야 원래로? 되기 때문에 또 교정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복잡해지네요. 네, 복잡해지는 건데 그런 경우에 이제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뭐 생각해보면 임플란트 하면 잇몸을 열어서 드릴로 뚫고 이 막연한 두려움 예, 있잖아요. 이 그렇죠. 두려움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가장 와닿긴 했는데 네. 혹시 조재영 원장님께서 보셨을 때는 또 발치 즉시 임플란트 어떤 부분이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네, 많은 부분을 이제 정광수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이 모든 것들이 저희 치과 의사들은 사실은 뼈를 보존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임플란트를 잘 식립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 치조골이 안정화되어 있어야 우리는 임플란트의 성공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데요. 발치 즉시 임플란트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치조골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치조골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은 네. 우리가 발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뼈는 급격히 녹게 되는데요. 네. 근데 뼈가 녹으면서 잇몸도 같이 내려가게 됩니다. 아. 근데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면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네. 네. 잇몸뼈가 이렇게 흡수되는 거를 방지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돼서 우리가 심미적인 부분도 같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잇몸뼈의 흡수를 방지하는 것까지 장점이 될 수 있다. 네, 그쵸. 네, 생각해보면 뭐 많은 환자분들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네. 그 인체에서 되게 신기한 현상 있잖아요. 네. 안 쓰면 퇴화한다. 맞아요. 그런 것처럼 아. 치아도 치아가 없으면 마찬가지네요. 잇몸뼈가 마찬가지로 녹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녹아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뭐 여러 가지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사람이 꼬리도 퇴화됐다 뭐 이런 얘기도 네네네. 하잖아요. 잇몸뼈도 그런 것처럼 네.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임플란트를 생각해 봤었을 때 발치 즉시 임플란트는 특히나 어금니 같은 부분보다는 우리가 딱 봤을 때 보이는 앞니 부분이 그렇죠.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렇죠. 조재영 원장님, 제 예상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앞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잇몸 모양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네. 차지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조골을 보호하게 되면은 이제 잇몸도 같이 보존하게 됩니다. 네. 네, 많은 문헌에 따르면은 이제 8주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네. 보통 우리가 뼈가 치조골이 앞뼈가 있고 뒷뼈가 그러니까 보여지는 뼈가 있고 뒤쪽에 이제 입천장에 있는 뼈가 있다 그러면은 앞니 같은 경우에 이제 앞에 보여지는 뼈 같은 경우는 8주 정도가 지나면 2에서 3mm 정도가 오. 녹는다라고 그러고요. 네. 그리고 한 2, 3년 정도 지나면 한 절반 정도의 뼈가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따라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은 이런 치조골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단기간에 끝난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아까 단기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치조골을 보호하면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고 그 빈 공간에 뼈 이식을 하면서 치조골을 보호하게 되면은 이제 환자들이 원하는 그런 잇몸 모양을 유지를 하면서 치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네. 네, 이게 치료 전과 치료 이후 그리고 수술 당일에 대한 사진이 나와 있는데 앞니 즉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것 같은 경우 이제 디지털 임플란트를 통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임시 보철물을 미리 제작할 수 있습니다. 오,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뼈 이식을 동반을 해서 잇몸뼈를 보호하면서 잇몸뼈가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이제 잇몸의 모양을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러면서 동시에 이제 임시 수복물을 임시 보철물을 넣음으로써 심리적인 효과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치료 이후에 골 유착이 안정화된 이후에도 예쁜 보철물을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뭐 우리가 앞니를 상실했었을 때 이 디지털 가이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사용한다면 미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원장님 이 시술 후를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시술 후를 예측을 할 수 있고 네. 우리가 CT라는 데이터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환자의 이제 뭐 부강 스캐너나 아니면은 본을 뜬 걸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치료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고 네. 우리가 캐드캠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 이 환자의 어떤 구강 움직임 변화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보철물을 제작을 하게 되고 예상된 보철물대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진과 보여지는 것처럼 저렇게 앞니를 예쁘게 수술 직후에 넣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네. 그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지털 가이드를 안 네. 쓰고 또 저희가 발치 후 즉시 식립을 안 하면, 보통은 어떻게 진행 좀 얘기하신 대로 오, 들어보면 네. 이를 빼고 이가 아무는 대로 네. 또 한 3, 4개월 기다리고 그 그다음에 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네. 또 그다음에 3, 4개월 기다리고 아. 그러면은 치아가 없는 기간이 뭐 꽤 거의 다 뼈 길어지죠. 이식까지 또 한다 그러면 거의 한 오. 1년 동안은 치아가 없는 상태가 될 수뿐이 없는데 네. 지금 원장님께서 얘기 들어보니까 치아를 발치하고 가이드를 이용해서 즉시 식립하면서 또 임시치아까지 된다 그러면 네. 저희가 뭐 아까 제가 처음에 이 상실하면 오. 먹고 이야기하고 맞아요. 뭐 여러 가지 모양 네.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빨리 해결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잠깐 여쭤봤었는데 네. 이런 즉시 식립 같은 게 불가능할 수도 있다. 뭐 아까 소개도 뭐 잇몸병 같은 거 소개를 해줬는데 네. 정한선 원장님 혹시 실제 사례 좀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앞서 조재영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잇몸뼈에 염증이 있는 경우는 발치 즉시 식립이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엑스레이에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환자분께서 오래된 보철물로 인하여 왼쪽 위에 염증이 생겨서 얼굴까지 부어서 병원에 나타나신 케이스인데요. 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염증의 제거를 먼저 하고 아픈 통증을 경감시키는 것을 치료 첫 번째 원칙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네. 먼저 외과적인 시술로 치아를 발치하면서 오. 염증부터 제거하였고요. 네. 그 이후 몇 개월을 기다려서 다시 고전적인 방식으로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서 뼈 이식까지 동반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처럼 뭐 염증이 심할 경우에는 이 염증 치료를 먼저 해야 되고 그렇죠. 그 예. 뒤에 회복이 된다면 임플란트 시술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잇몸뼈가 충분하지 않고 없다라고 하더라도 임플란트 시술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치아를 예. 상실한 채로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원장님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단단한 토양에 네. 식물이 뿌리를 단단히 받고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것처럼 네. 실제 사람 그 치조골 뼈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네. 임플란트를 무리하게 심다가는 오랫동안 쓰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그럼 발생하는 기초 공사를 것입니다. 해야겠네요. 그럼요. 네. 기초 공사로서 임플란트는 어쨌든 뼈에 심어지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시간이 치아가 발치된 채로 많이 흐르거나 염증이 심했던 곳 같은 경우는 치조골 뼈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인공뼈를 이용을 하여서 뼈를 이식을 하고 그리고 감소된 폭과 높이를 회복을 하여야 하고요. 네. 그러면서 임플란트 식립을 해서 임플란트가 들어갈 뼈의 질을 높여서 오랜 기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치조골, 이 밑바탕 예, 기초 공사를 그렇죠. 잘해야지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도 있고 이후에도 시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장님 혹시나 이 앞니 치조골 흡수가 좀 예상되는 경우가 따로 있을까요? 환자분께서 그 어금니 쪽 네, 예. 구치부에 상실이 되는 경우에 어금니요. 네. 구치부에 네. 상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환자분께서 어금니 없이 앞니로만 식사를 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앞니를 많이 부딪혀서 예, 앞니의 빠지고 뼈가 뼈도 빨리 없어요. 흡수가 그렇죠. 되죠. 그렇죠. 예, 예, 예. 뼈가 없어지고 앞니가 뼈가 많이 흡수되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렇죠. 어떻게 환자분들께서는 뼈가 많이 없어져서 음. 뭐 그때는 추후 많은 뼈를 이식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앞니 치조골 흡수가 예상되는 경우까지 저희가 체크를 해봤어요. 그렇죠. 이렇게 뭐 뼈가 없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뼈를 만들어서 근데 지금도 뭐 뼈 이식 뭐 이런 얘기도 네.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사실 저희 환자분들하고도 저도 얘기를 하고 네. 저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 뼈 이식이라는 게 굉장히 뭐 얘기만 들어도 사실 부담이 아니, 많이 그리고 가요. 내 몸에 내 안에 뭔가가 들어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무거나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네. 또 하나는 뭐 어떻게 보면 어디서 뼈를 뗀다 맞아요.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럼 이런 또 고리식재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예, 조재영 원장님, 그럼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쓰는 여러 가지 뼈들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수술법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그거에 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환자들이 이제 뼈 이식을 한다 그러면은 네. 그럼 뼈는 어디서 가져옵니까? 맞아요. 라는 말을 네. 듣고 예. 근데 요즘에는 사실은 많은 환자들이 이제 뼈 이식 재료를 알고 있고요. 오. 뭐 소뼈에서 가져온 뼈 씁니까? 아니면 뭐 돼지뼈에서 아. 가져온 뼈를 씁니까?라고 질문하는 환자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아. 네. 예, 예, 그만큼 다양한 뼈 이식 재료가 있는데요. 네. 우선은 뼈 이식 재료는 자가골. 그러니까 본인의 몸에서 가져온 뼈를 쓰는 경우도 있고 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잇몸에서 뼈를 채취를 하거나 네. 아니면 다른 몸에 있는 뼈에서 다른 채취를 해서 부위에서요? 네, 오.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동종골, 그러니까 소나 돼지 이런 동물들에서 채취해서 다른 사후 처리를 한 이후에 이제 사용하는 방식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합성골이 있습니다. 네. 아. 네. 합성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소위 베타TCP나 아니면은 뭐 다른 종류를 가진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어떤 아예 비율의 만들어낸 그런 뼈. 그렇죠. 네, 합성골이 또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동종골 그런 것 같은 건 이제 죽은 사람의 뼈를 이용해서 또 사후 처리를 통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뼈 이식 재료마다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세요. 자가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침습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네. 환자들이 많이 선호를 안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뼈를 떼어야 되는 뭔가 거죠. 해야 그렇죠. 된다는 네, 그러면 불편 부위가 되게 좀 커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른 이식제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종골이나 동종골 그리고 합성골도 각각의 뼈 이식 재료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네, 흡수되는 양상도 다르고 그다음 몸에 남아져 있을 때 흔적되는 양상도 다르기 때문에 네. 우리는 환자의 특성을 보고 어떤 뼈 이식제를 선택을 해서 어떤 임플란트와 같이 섞어서 제일 잘 쓰느냐가 맞는지. 네, 예.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다양한 고리식제를 치과 의사들은 어떤 상황에 맞게끔 적절한 고리식제를 사용하게 되게 됩니다. 네. 자가골부터 동종골, 이종골, 그리고 합성골까지 예,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재료들이 사용이 되네요. 그리고 아까 또 여러 가지 또 네. 그 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또 최근에 나온 뼈도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뼈 이식이 나온 네. 거에 대해서 또 한번 저희 조재영 원장께서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저희 그 또 치아를 또 이용해서 뼈를 하기도 한다고요. 잠깐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 주시겠습니까? 네, 요즘에는 이제 자기 치아를 보관을 하고 그 치아를 뼈를 이제 갈아서 보관을 했다가 이제 임플란트를 원하는 경우 그 뼈를 이용해서 같이 식립과 동시에 이제 이식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 이제 이거를 보관하는 회사도 또 존재하게 되고 환자들은 특별하게 자기 뼈를 이용한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선호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네. 오. 그러면 혹시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치아를 이용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그럼 네. 이게 뼈가 이것도 잘 생기나요, 원장님?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뼈의 특성들이 다 있는데 예, 예, 예. 이것 또한 상황에 맞게 뼈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뼈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치아를 사용했다고 해서 뼈가 다 잘 되지는 않고요. 예, 예. 근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다른 이식제를 동반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아, 예. 네. 뭐 자가치아뼈 새로운 또 이런 기술이 있다는 거 오늘 또 새로 네, 배웠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까 인공치아 뼈, 뼈를 이식해서 또 뼈를 만들어서 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저희가 이렇게 얼굴을 보면은요, 이 상악동이나 빈 공간이 있어요. 상악동이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이게 뭐냐면 앞니 같은 경우는 네. 임플란트 하기가 뼈가 그래도 쉬운데 이 상악동이 있는 부분에서는 그 뼈가 부족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어렵겠네요. 네. 그래서 이 상악동이라는 자체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색한데 네, 생소해요. 이거에 대해서 또 저희 정한성 원장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그런데 상악동 임플란트 과연 어떤 시술인가요? 네,
MC이신 우리 김현종 원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네. 사람 얼굴에는 코 옆에 어금니 위쪽에 비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여기는, 상악동. 네, 여기 사진에 잘 나오는데요. 사람 전체의 머리 무게를 좀 가볍게 하기 위한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눈이나 입, 코 이런 데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 공간에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바깥으로 배출하는 통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소리가 울림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중요한 공간인데요. 네. 예. 그런데 거꾸로 이 공간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금니 부위에는 뼈가 조금 부족한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금니에 우리가 위쪽 어금니에 임플란트를 심어야 하는데 이 공간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뼈가 많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저 공간을 이용해서 뼈 이식을 해야 하고 그래서 옆으로 수술을 해서 상악동 안에 있는 상악동 점막이라고 부르는 그 공간을 막을 박리를 해서 그 안에 다량의 골 이식을 하면서 동시에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부르는 술식이라고 부릅니다. 네, 상악동 거상술. 네. 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이 상악동 거상술 이것도 뭐 딱 하나의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 조재영 원장님, 그 상악동 거상술 여러 가지 방법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크게 이제 상악동 거상술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집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상악동을 이제 들어 올리는 방법이 되게 되는데 예. 그 들어 올리는 방법이 아래쪽에서 그러니까 잇몸 쪽에서 들어 올리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옆에서 들어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잇몸 쪽에서 들어 올리는 방법을 이제 치조종 접근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 치과 의사들은 크레스탈이라고 많이 불리는 방식이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치아 하나당 하나씩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 다수의 임플란트가 아닌 몇 개 안 되는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치조정 접근법을 통해서 이제 상악동을 거상을 하게 되고 저곳에 이제 뼈 이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네. 이런 방법이 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치과 의사들이 이제 라테랄이라고 불리는 이제 측방 접근법이 있습니다. 네. 측방 접근법은 많은 이제 치과 의사들이 다수의 임플란트를 수복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네. 하나씩 이제 치조정 접근법으로 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다음 환자들도 불편감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 한꺼번에 많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면서 한꺼번에 많은 고리식제를 사용하게 될 때 네. 이때는 측방 접근법을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원장님 이야기만 들어봤을 때는 수술이 조금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 수술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따로 있을까요? 네, 우선은 우리는 최근에는 CT가 많이 나왔기 네. 때문에 CT를 통해서 많은 사항들을 체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상악동이라는 중요한 공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러니까 질환을 가지고 네.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곰팡이 같은 세균들이 번식을 해서 네. 그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이런 경우는 이비인후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제거한 이후에 깨끗해진 상악동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무언가 모르는 이제 물질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 이럴 경우는 우리가 치조정 접근법보다는 이제 측방 접근법을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치과 의사들이 직접 눈으로 보면서 어떤 병소를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면서 그 병소가 있으면은 제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경우는 이제 같이 제거를 하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CT상을 보면은 우리가 아터리 그러니까 그 정맥 같은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 이제 측방 접근법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아터리가 이제 터지면서 출혈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를 일부러 피하기 위해서 네. 이제 치조정 접근법을 통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술 전에 어떤 측방 접근법이라든지 아니면 치조정 접근법을 이제 CT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어떤 병소나 이런 것들을 확인한 이후에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 네. 지금 뭐 다양한 수술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주의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정하수 원장님 주의사항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상악동 거상술 같은 경우는 네. 일반적인 임플란트 부위 수술보다 범위가 약간 넓은 경향이 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기본적인 수술 후 주의사항, 혀를 대지 않거나 양치할 때 좀 조심을 해주시거나 네. 그런 기본적인 건 다 지켜주셔야 하고요. 추가적으로 코 옆에 이어지는 부분의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후 3, 4주간 정도는 얼굴에 강한 압력을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비행기를 탄다거나 아니면 코를 강하게 푼다거나 아니면 강한 기침을 하거나 하게 되면 수술한 부분에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 주셔야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한 달간 금연을 꼭 해 주셔야 초기 임플란트 뼈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에 연결된 부분이다 보니 자세에 따라서 코피가 가끔 나시는 분들이 아, 계시는데요. 네. 깜짝 놀라서 오셔서 말씀하곤 하시지만 어느 정도 정상 범위 안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상악동, 거상술 이후에 주의사항까지 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임플란트라는 게 자연 치아와 다르기 때문에 수술이 끝이 아니죠. 이후 예, 그렇죠. 관리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조 원장님께서 이 부분 좀 강조를 해주실까요? 네,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러 오신 환자분들이 질문하는 것이 네. 식립을 하게 되면은 몇 년 쓸 수 있나요? 아, 옆에 치과 갔더니 5년 쓸 수 있다라는 말도 듣고 네. 10년 쓸 수 있다라는 말도 듣고 이제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맞아요. 결국은 임플란트를 오래 쓰는 거는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연치 같은 경우도 몇 년 쓸 수 있냐라고 묻는다라면은 젊은 사람도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나이 든 사람도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따라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자연치와 동일하게 관리를 해주어야 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리라고 하는 것은 임플란트 주변에도 우리가 치석이 발생할 수 있고 잇몸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관리들이 중요하게 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열심히 했는데도요. 네. 그래도 또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맞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저희가 진짜로 임플란트를 했는데 네. 이런 경우에 임플란트에 문제 생기는 또 다른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구강은 네. 크게 치아 그리고 잇몸 그리고 밑에 있는 잇몸뼈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될 때 한국 사람 다 그렇죠. 뜨거운 찌개나 국을 먹고 그렇죠. 그리고 단단한 게장을 먹고 네. 식사가 끝나면은 시원한 물 한 잔. 맞아요. 이렇게 단단하고 질기고 딱딱하고 차가운 음식을 네. 동시에 소화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 신체 기관 중에는 가장 열악한 조건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어떤 세균이 들어와서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되면 그 세균으로 인한 감염 때문에 염증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특히나 당뇨나 고혈압 같은 전신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좀 더 안 좋은 영향을 볼 수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물론 전신 질환 외에도 그 강한 저장압이나 흡연 등 이런 것들이 임플란트 주염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꼭 조심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임플란트 주위염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반드시 피해야 할 것 같고요. 어떤 생활 관리가 필요할지도 조재영 원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네, 우선은 이제 치주 관리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네.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자연치의 관리와 유사하게 임플란트도 동일하게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네. 치석 제거를 정기적으로 받는다든지 아니면 구강 청결액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 주변을 깨끗하게 자연치와 유사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 말은 이제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심은 것이 끝이 아니라 임플란트를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으면서 잇몸병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아니면은 이 임플란트 치아에 과도한 힘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치과 의사를 통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네. 이런 정기적인 체크 등을 통해서 이제 임플란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리는 이제 자가 관리 방법도 존재하게 되는데요. 네. 자가 관리 방법은 이런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을 하게 되고 또한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였으면 너무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을 자주 씹는 것을 피해주는 것도 방법이고 네. 이런 것과 동일하게 이를 너무 악물고 있다든지 이런 습관도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여태까지 굉장히 바쁘게 여러 가지 임플란트 시술법들을 알아왔어요. 네, 맞아요.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즉시식 임플란트.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굉장히 비싸게 고가 들여서 시술을 받았다면 네. 역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죠. 맞아요. 저희 병원도 열심히 잘 찾고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바로바로 가서 해결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네. 전문가의 도움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시술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관리에 따라서 또 임플란트를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라고 그렇죠. 하니까 여러분들도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거 잊지 마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들 구강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지름길 파헤쳐봤고요.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